조세와 소득 분배 공평성 이걸 하다가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하면은 이거는 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에 조세와 개인의 선택, 조세와 기업의 선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게 다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어려우니까 3장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내 기억에는 여기서부터 난 것 같아요. 조세 부담 귀착의 결정 요인.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자, 조세와 소득 분배 공평성. 조세를 통해서 이제 소득 분배가 공평하게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죠. 조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기능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조세 부담의 귀착의 결정 요인들을 봅시다. 세종, 단위세, 순세, 단위세, 생산물 단위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단위세라고 한다. 생산물 한 개 또는 1m, 담배 한 까치, 평방메타, 입방메타 이렇게 일정 생산물 1개의 일정액을 세액으로 부과하는 경우 단위세. 생산물에 대한 단위세 부과 한계 비용에 영향을 초래하므로 이때 이 경우에는 세액이 전가돼서 소비자에게 귀착될 수 있다. 단위세. 그다음에 순세. 순세는 총 판매액에서 생산 비용을 뺀 순수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 순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 순세는 모든 거래가 끝난 결과에 대해서 과세한다. 법인세처럼, 법인세는 순세잖아요. 직접적으로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가가 곤란할 수 있다. 법인세 전방정가, 후방정가 일어나요. 법인세. 단위세, 순세, 세종을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 귀착 결정 요인으로 기업의 비용 조건을 한번 보죠. 비용 조건. 자, 비용 감소 산업인데, 비용 감소 산업은 어떤 거죠? 이거 올려버릴까요? 이거를 비용 감소 산업은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평균 비용이. 자, 이렇게 되면 Q, P.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도 평균 비용, 장기 평균 비용 곡선도 뭐 비슷하게 가겠죠. 이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는 감소하잖아요. 이게 비용 감소 산업이죠. 장기 평균 비용 곡선. 그렇죠? 비용 감소 산업. 여기는 비용 증가 산업. 그다음에 여기는 비용이 불변이잖아요. 여기 가격이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일정하니까 일정하니까 비용 불변 산업 그렇잖아요. 자, 이 경우 이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를 지금 보는 겁니다.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 이 경우에 생산물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 그러면은 생산물에 대해서 과세를 했으니까 공급 곡선이 움직였다는 거겠죠. Q, P.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공급 곡선이.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공급 곡선.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 비용 증가 산업이 이런 거고, 비용 감소 산업은 공급 곡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쓰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비용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요. 그러면
자, 생산자에게 과세하니까 생산자가 공급자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S 곡선이 S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균형점이 2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2일이 이렇게 1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에게 과세를 하는데 생산자에게 과세하면 지금 수평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물품세를 과세해서 여기서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이 갭만큼이 올라갔잖아요. 이 갭만큼, 이 갭만큼. 이게 알파만큼 과세를 했어. 알파만큼 과세를 했는데 지금 가격은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가격은 원래 여기였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였죠. 원래 여기였던 게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 알파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알파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근데 가격은 어디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이만큼 더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파만큼 과세를 했는데 알파 이상으로 효과가 미친 거죠. 그죠? 이게 비용 감소, 여기서는 이렇게 작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비용 감소 산업에서는. 왼쪽 그림이 그거잖아요. 저거 왼쪽 그림에서. 알파만큼 과세를 했는데 알파 이상이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과세했는데 가격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이만큼 더 올랐잖아. 그죠? 더 오른 거지. 알파 이상으로 정가가 된다. 물품세를 알파만큼 과세를 하면 알파 이상으로 정가가 된다.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정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용 감소 사업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비용 증가 산업은 비용 증가 산업 오른쪽이잖아요. 공급 곡선이 여기죠. 여기. 비용 증가 산업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자, 생산이 증가하면 비용도 증가하잖아요.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S가 S 다시로 갔잖아요. S가 S 다시로 갔다. 그러면 자, 알파만큼 종량세를 알파만큼 과세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자, 여기서 1이 옮기는 거잖아요. 1이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크기만큼 정가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 알파만큼 과세하면 종량세를 가져가면 알파만큼 정가에 대해서 귀착이 되는데 이 윗부분은 이거는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거지.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거고, 자,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그죠? 생산자,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그 크기가 이 종량세인 물품세하고 똑같다. 이런 거예요. 같은 크기. 알파를 나눠서 귀착했잖아요. 소비자에게 일부가 귀착되고 생산자에게 일부가 귀착된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더 많이 귀착될 것이냐, 소비자에게 더 많이 귀착될 것이냐, 생산자에게 더 많이 귀착될 것이냐, 그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수요 곡선 기울기에 따라 달라요. 그건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누구 몫이 더 커질까는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비용 감소 산업에는 알파만큼 과세를 하면 종량세를 알파만큼 과세하면 알파 이상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되는데, 비용 증가 산업 우측 이쪽은 알파만큼 과세하면 나눠서 일부는 소비자에게 일부는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그 크기는 어떻게 된다?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비용 증가 산업, 이제 설명했죠. 비용 불변 산업, 비용 불변 산업이 여기죠, 뭐. 여기죠, 여기. 이 선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 와 있는 경우. 자, 얼마만큼이죠? 비용 불변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종량세가
초래하는 귀착의 양상은 비용 불변 기업의 공급 곡선은 수평인데, 수평이잖아요. 한계변 곡선 수평인데, 최초의 균형점 2점, 공급 측면에 알파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새로운 균형점, 그림이 지금 안 그려놨어요. 2-점. 그래서 종량세 귀착은 소비자 가격이 알파만큼 올라간다. 같은 크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비용 불변 기업은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정확히 종량세만큼 소비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담 귀착 결정 요인의 세 번째 조건으로 경쟁 조건. 시장이 완전 경쟁이나 불완전 경쟁에 따라서 귀착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각종 조세가 각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상이한 조세 부담을 지우게 됨을 의미한다. 시장 공급의 독점력이 클수록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귀착이 커진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아까 넘어갔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귀착의 양상이 달라진다는데 몇 가지죠? 네 가지 경우인가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두 개를 놓고 보잖아요. 두 개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수탄생,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그럼 뭐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네 가지를 다, 네 가지 경우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수탄생.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히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에게 귀착은 커진다.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거는, 자, 수요 곡선이 Q, P, 수요 곡선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을 거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1에 가까워지잖아요. 1에. 탄력적일수록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비탄력적일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몫이 커진다는 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다 생산자한테 간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 탄력적이면 전부 다 소비자한테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 형태죠. 그림을 넣고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림 그려보면 직접 그려보면 되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몫이 커지는 거잖아요. 비탄력적일수록 작을수록 소비자에게 귀착은 커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경우 조세 부과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했을지라도 그 수요량이 유지되므로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이 크게 귀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크면, 이렇게 탄력적이면, 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지는 거죠. 생산자 몫이 커져. 완전 탄력적이면 100% 생산자가 이게 귀착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면 과세 상품의 수요를 줄여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게 된다. 생산자한테도 커지게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은 이치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에게로 귀착은 작아진다. 이렇게 볼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그럼 비탄력적이잖아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지는 거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생산자 몫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죠? 소비자에게로 귀착이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농산물처럼 오랜 재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 과세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상승했지만 그 농산물이 필수품이라서 수요자는 그 상황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 큰 기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만 읽어보면 돼요.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수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기간의 차이. 자, 즉시적 기간. 너무나 짧은 시간이단 말이에요. 짧은 즉시. 조세 부과의 영향을 반영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거의 전가될 수 없고 납세 의무자에게 바로 기착된다. 단기. 단기에는 뭐 한 1년 뭐 정도 되겠죠. 단기에는 조세 부과에 의해 납세 의무자가 대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단기일 경우 기업의 조세 부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량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 단위세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일 때는 단위세 부과가 전가되기 곤란하다. 그다음에 장기, 뭐 5년 이상, 10년 막 이렇게 장기. 장기에는 조세 부과에 대해 납세 의무자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단위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킨다. 장기에 있어서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단위세 부과는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과세 지역도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과세 지역이 광범위할수록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다른 부분에 전가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기타. 조세가 한계적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한계적 생산자의 시장 이탈을 초래하고 시장을 독과점하면 조세 부과는 전가돼서 소비자에게 귀착되기 쉽다. 둘째, 호황의 경우처럼 소득 및 고용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부분으로의 전가가 쉬워진다. 셋째, 조세가 자연인에게 직접세처럼 직접 과세될수록 전가가 곤란하다. 넷째,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할수록 소비세는 후전이 어렵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할수록 우리나라 민주노총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너무 강하게 하면 옛날에는 이 대체제가 있으면은 강하게 하면 안 돼. 대체제가 대체제가 없으면 강하게 하면 맥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인간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주장하면 그게 맥혔다고. 근데 요즘 뭐가 나오죠? 로봇이 나오잖아요. 더 일을 잘하잖아요, 로봇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하면 뭐 현대자동차 다 로봇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제. 삼성 다 로봇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제. 다섯째, 대체제가 있게 되면은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되죠. 다섯째, 특정 재화에 대한 개별세보다 일반세의 경우 전가가 더 용이하다. 자, 조세부담 기착의 측정 방법으로는 납세 계층별 비중을 산정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세로 인한 상품 가격이나 요소 가격의 상대적 변화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후생 변화까지 연결시켜서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착의 부분균형 분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분균형 분석. 생산물에 과세했을 때, 생산 요소에 과세했을 때, 자, 부분균형 분석에 생산물에 과세한다는 건 이제 상품 시장에 과세했다는 거잖아요. 상품 시장에. 여기가 기업이고 공급자, 여기가 가게고 요소 시장, 상품 시장. 여기다 과세한 거죠. 상품 시장에. 여기다 과세했다. 이런 거. 여기다 과세할 때는 종량세, 종가세 과세가 다 가능하다. 상품 시장 할 때는
여기는 종량세와 종가세도 과세가 가능하다.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 과세할 때는 종가세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종가세만 과세하고 종량세는 과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특정한 조세 부과의 귀착을 직접 과세된 부분에 한정해서 파악한다. 그 부분만.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가능하고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종가 과세 방식이다. 특정한 상품에 대한 과세는 1차적으로 그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2차, 3차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다른 상품 시장이나 또 어디 생산 요소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또 이윤에 대한 과세는 생산 요소 측면과 생산물 측면으로 구분해서 검토한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자, 먼저 생산물에 대한 종량세 과세 여기죠. 자, 여기 상품 시장이죠. 상품 시장에 DS. 자, 상품 시장에 이건 지금 상품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은 상품 시장에 종량세를 과세를 했는데 뭐죠?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생산물 시장에 종량세를 과세했을 때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 자 여기가 수요 곡선이죠. 여기가 수요 곡선이니까 D죠. 수요 곡선, 여기가 공급 곡선이죠. 공급 곡선 S.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이게 Q0고 이때 가격이 5,000원이었다 이러죠. 5,000원이. 이때 5,000원이요. 근데 종량세를 얼마 과세하는 거예요? 1,000원을 과세했어. 1,000원을. 1,000원. 세금이 1,000원이잖아요. 종량세를 1,000원을 과세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 5,000원짜리가 이 5,000원 시장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5,000원이잖아요. 5,000원짜리가 6,000원 될 수도 있겠죠. 6,000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이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평균 비용 곡선이 상승할 때를 보는 거예요. 상승할 때. 그죠? 상승할 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알파만큼 종량세를 부과하면 알파만큼 귀착이 되잖아요. 똑같은 크기잖아요. 이 크기나 이렇게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일부는 수요자한테 귀착되고 일부는 공급자한테 귀착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누가 더 많이 가느냐 누구한테 그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000원만큼 종량세를 부과하니까 자, 바로 6,0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바로 6,0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1,000원만큼 부과하니까 이 600원만큼 이게 600원이잖아요. 600원만큼은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귀착되고 400원만큼은 누구한테 귀착됐죠? 생산자한테 귀착되더라 이런 얘기죠. 응? 그 얘기예요. 생산자한테 귀착된다. 그래서 세금이 이만큼이다 이런 얘기죠. 세금이 이만큼이죠. 그럼 이 세금의 크기는 자 이게 1,000원이니까 1,000원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이 가격이 양이 안 나왔으니까 이 양에다가 이 단가를 곱하면은 이 부분이 세금이 되겠죠. 이렇게 세금이 되고 초과 부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초과 부담은 세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 이것이 초과 부담이 되겠죠. 이 삼각형이 초과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상품 시장에다가 종량세를 부과하면 일부는 600원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400원만큼보다 생산자한테 부담한다. 그래서
이 5천을 기준으로 400원, 4,600원. 생산자 가격은 이게 생산자 가격이라고 하죠. 생산자 가격. 생산자 가격은 4,600원. 소비자 가격은 5,600원. 이렇게 되죠. 이게 소비자 가격. 5,600원. 세금은 똑같잖아요. 1,000원 부과한 게 그 부과한 세금을 서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누어서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누구한테 부과했습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했잖아요. 소비자한테 부과해보자.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수요곡선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Q0고, 여기 5,000원이잖아요. 5,000원. 소비자한테 부과하니까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수평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수요곡선이 수평 이동한다. 수평 이동. 이 높이만큼이 뭐예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1,000원이다. 이것도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이죠. 비용 증가 산업에서 1,000원만큼. 그러면, 자, 여기서 원래 공급곡선하고 변동된 수요곡선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높이도 1,000원이잖아요. 이것도 1,000원이잖아요. 1,000원. 1,000원. 종량세 1,000원이죠. 그러면 이 부분, 위에 부분은 이게 소비자한테 부과된다. 이게 600원만큼 소비자한테 부과되고, 이 밑에 부분, 이 400원만큼은 생산자한테 부과된다. 이런 거죠. 생산자한테. 그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5,600원. 이게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은 4,600원. 생산자 가격. 똑같잖아요. 이건 뭐죠?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 법적 효과는 틀립니다. 법적 효과는 상이하지만 수요자한테 부과하든지 공급자한테 부과하든지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다. 법적 효과는 상이하다는 거죠. 법적 효과는 상이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이런 생산자한테 부과하든지 소비자한테 부과하든지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죠. 누가 얼마만큼 부담한 거는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기울기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이제 생산물에 대한 조세 부담 기착에서 종가세의 경우, 종량세가 아까는 종량세잖아요. 종량세니까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어떻게 되죠? 수평으로 이동하잖아요. 종가세는 기울기가 달라져. 자, 원래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었어.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상품시장입니다. 완전경제적 시장, 상품시장에 생산물이잖아요. 생산물, 완전경제적 시장.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장에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겠죠. 아까 종량세를 부과하면, 자, 이게 이제 수요자한테 부과하는 거잖아요. 종량세를 부과하면 종량세는 수평으로 이동했어. 근데 종가세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잖아요.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 여기는 이만큼인데 여기는 이만큼 더 커졌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봅시다. 종가세. 상품 가격의 일점률로 과세하는 정률세로서 앞에서 살펴본 종량세의 귀착 분석과 유사하다. 과세로 인한 수요곡선의 이동이 종량세처럼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이 아니고 가격이 높을수록 일정 비율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므로 수요곡선이 평행 이동하지 않는다. 자, 여기는 봅시다. 여기는 양이 이거지만 가격이 여기야. 가격이 낮죠. 가격이 낮잖아요. 가격이니까. 여기는 양이 이거지만 가격이 훨씬 높잖아요. 높다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낮은 데는 적은 폭으로
줄어들고 기울기가 가격이 높은 데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돼요. 자, 종가세를 10% 부과한다. 10% 부과한다. 가격이 낮은 이 수준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는 얼마요? 10원이잖아요. 10원이야, 10원. 근데 가격이 높은 여기는 한 1,000원이다. 1,000원에 10%는 얼마요? 100원이잖아요.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 응? 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더 탄력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자, 종가세를 10% 적용한다면 가격이 낮을 때는 절대치가 적잖아요. 절대치가 적어.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는 절대치가 적다 이거야. 그러나 가격이 100원이 아니고 1,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높은 때는 절대치가 훨씬 커지잖아요. 이 현상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수평 이동하지 않고. 자, 그래서 과세로 인한 수요 곡선의 이동이 종량세처럼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을수록 일정한 비율의 절대값이 증가한다. 100원에 10%면 10원이고 1,000원에 10%면 100원이잖아요. 절대값이 훨씬 커지잖아요.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므로 수요 곡선의 이동이 평행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상품 X에 10%의 종가세를 부과한다면 수요 곡선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10% 하향 이동을 하게 된다. 10%의 세율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동일하고 일정하므로 그 세액의 절대액의 크기는 가격의 비례 때문에 수요 곡선이 종량세 경우처럼 모든 가격 수준의 같은 규모로 수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또 뭐죠? 독점 시장일 때. 이번에 이제 독점 시장이야. 아까는 완전 경쟁 시장인데 독점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독점 시장. 독점 시장은 독점 시장에 종가세를 부과했다. 종량세를 부과했다 이런 거죠. 독점 시장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가죠.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평균 비용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고 올라가죠. 비용 증가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비용 증가 산업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거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수요 곡선이. 그러면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죠? MR=MC잖아요. 그러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을 그려내잖아요. 한계 비용은 나왔고, 한계 수입은 수요 곡선의 2분의 1 지점이잖아요. 각각의 2분의 1 지점. 수요 곡선의 2분의 1 지점. 모든 수요 곡선의 2분의 1 지점을 연결해서 쭉 그린 것이 한계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여기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니까 여기서 쭉 올라간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점 가격이지. 이게 독점 가격이 되잖아요. 이게 독점 가격이죠. 이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뭘 하는 거죠? 독점 시장에 종량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럼 원래 수요 곡선이 이거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거였는데 종량세를 부과하니까 수요 곡선이 소비자한테 부과하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 D가 D-로 수평 이동했다 이런 얘기. 수요 곡선이 수평 이동하면 한계 수익 곡선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계 수익 곡선이 수요 곡선의 2분의 1 지점이니까 원래 한계 수익 곡선은 요거였는데 새로운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한계 수익 곡선 MR=MC가 여기잖아요. 이윤극대화 조건 MR=MC가 이 자리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 여기죠. 그러면 이 결론만 얘기하면 이 부분만큼은 뭐가 소비자에게 귀착되고 이 밑에 부분만큼은 뭐다?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위에는 소비자에게 귀착되고 이 밑에 부분만큼은 생산자에게 종량세가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나왔죠? 단위당 알파의 종량세를 보면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게 P0, P1,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게 P0, P2 이렇게. 자, 이거는 또 뭐죠? 생산물에 대한 조세 부담의 귀착인데 왼쪽은 선형 수요 곡선인데 오른쪽은 비선형이잖아요. 그죠? 왼쪽은 수요 곡선이 선형이죠. 일직선이잖아요. 수요 곡선이 요거죠. 왼쪽 수요 곡선은 요건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선형인데 오른쪽은 수요 곡선이 비선형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 이런 얘기죠. 비선형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요 곡선이 선형이고 한계 비행 곡선은 일정하다고 보고 한계 비행 곡선은 일정하죠. MC는 일정한데 알파만큼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한 거잖아요. 수평 이동했으니까 생산자에게 한계 비용이 움직이니까 생산자에게 부과한 거죠.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착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착되느냐. 자, 여기다 이런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죠. 이만큼. 자, 선형일 때는 딱 이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죠. 그래서 뭐죠? 여기 보면 자, 독점 시장으로서 수요 곡선은 선형이고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 수평이다. 이런 얘기죠. 알파만큼의 공급 측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균형점 2에서 원래 균형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균형점 2에서 2-로 이동한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PX0에서 PX1으로, PX0에서 PX1으로 인상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분이 종량세의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몫인데 그것이 정확히 얼마다? 2분의 1이다. 2분의 1 알파다. 이래. 2분의 1 알파다. 왜 2분의 1 알파가 될까요? 왜 2분의 1 알파가 되냐면 수요 곡선에서 한계 수익 곡선을 그릴 때 수요 곡선의 2분의 1 지점을 통과하게끔 그렸잖아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2분의 1만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제 선형일 때 이래요. 근데 비선형일 때는 이게 이제 비선형이잖아요. 그러면 비선형일 때 2에서 2-로 이게 훨씬 커졌잖아요. 커졌지. 이것보다 훨씬 커지잖아요. 여기는 딱 2분의 1인데 저거는 2분의 1 이상만큼 커졌죠. 그래서 독점 시장으로서 수요 곡선이 비선형이고 자꾸 소리 나지? 비선형이고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한 경우 소비자 가격 상승분이 단위당 세액보다 크다. 100% 이상 전가된다. 100% 이상 전가된다는 것은 자, 알파만큼 종량세를 부과했는데 이만큼 있는데 이거보다 알파보다 커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100% 이상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여기는 선형일 때는 딱 2분의 1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됐는데 비선형일 때는 100% 이상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넘어가면 거기 뭐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미시경작에서 한계 수입은 뭐죠? P 1-epsilon P분의 1이다. 이거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미시경작 책 찾아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에 대한 조세 부담 기착에서 독점 시장의 종가세 기착. 종가세 기착. 자, 그림. 이렇게 되죠?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일 때 독점 시장 종가세하고 그 얘기 아니죠.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 시장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아까 앞에서 봤죠. 매 산출량마다 일정액의 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나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나 모두 소비자에게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런데 이제 독점 시장의 경우는 종량세와 종가세의 효과가 상이하다. 종량세의 경우 과세로 인한 귀착 부분, 수요 곡선이 평행적인 하방 이동이나
혹은 한계 비용 곡선의 상방 이동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종가세는 총세액이 시장 가격의 함수이므로 과세 효과는 종량세의 경우와 달리 수요 곡선이 생산량 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원래 PQ였던 것이 뭐죠? 요거 PX, Q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종량세보다 높은 산출량을 보장한다. 자, 종가세 세액이 시장 가격의 함수이고, 과세 효과는 수요 곡선이 생산량 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고, 소비자의 지불 가격 P1, 그 다음에 생산자의 수령 가격 P1-T, 이 밑에 거, 1-T, 정부의 세수, 그 갭 높이죠. 단위당 세수니까 갭을 얘기하는 거죠. TP, 과세로 인한 생산자의 한계 수익 곡선은 1-T, MR, 따라서 한계 수입이 감소하면 감소액은 TMR로서 세액보다 적게 나타난다. 동일한 세수를 얻기 위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중 택일한다면 종가세가 보다 높은 산출량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불만이 그런데 이 그림 다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뭐 복잡하게 생기는데 이런 거예요. 원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계 수익 곡선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독점 시장에 종가세를 부과하니까, 자, 종가세는 수평 이동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MR꼴의 MC를 찾아가지고 찍어보면 되죠. 자, 넘어갑니다. 독점적 경쟁시장. 자, 완전 경쟁시장, 독점시장,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 많은 기업들이 서로 이질적 상품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이 시장의 생산물에 대한 과세는 해당 기업은 물론 기타 관련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생산물에 대한 종량 과세는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한 귀착 양상을 나타낸다. 상황에 따라서 상이한 귀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봅시다. 특정한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 제품의 이질성이 발휘되는 경우, 세 번째, 종량세 부과에 따라 한계적 생산 기업들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점시장. 소수의 몇 개의 기업이 시장 전체의 공급을 분담한다. 기업들은 의존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다. 뭐 가전제품, 주유소 뭐 이런 것들 과점시장 아니겠어요? 과점시장에서 시장의 생산물에 대한 과세가 초래하는 귀착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자, 상황에 따라 상이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첫 번째, 비용 할증 가격 결정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 두 번째, 가격 선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기업이 동조하는 경우. 세 번째, 기존 기업은 큰 이윤을 얻고 있으나 신규 기업은 한계적 이윤만을 얻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 기존 기업이 방어적 가격 책정을 실시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 네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귀착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죠. 생산 요소 시장. 지금까지는 이 상품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 상품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 그다음에 뭐였죠?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귀착을 보는 겁니다. 아까 생산 요소 시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가세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종가세만. 상품 시장은 종량세뿐만 아니라 종가세도 가능한데, 생산 요소 시장은 종가세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만 보자 이런 거예요. 생산요소 시장의 주로 대표적인 게 토지, 그 다음에 노동, 자본이잖아요. 원래 토지는 부동산 경제학에서 다루고 노동과 자본, 생산요소 시장의 노동과 자본만 가지고 보자 이런 얘기죠. 생산요소 시장은 종가세 형태다. 종가세. 자, 생산요소의 가격의 일정률을 조세 부담으로 요구하는 경우 생산요소가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창출되는 성과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상품 시장에 종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산요소 시장은.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 여기 보면 2점이죠. 2점이고,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지금 이건 뭐죠? 생산요소 시장의 노동을 보고 있는 거죠. 노동을. 우측에 노동이잖아요. 노동이고, 위에는 가격, 임금률을 나타내죠. 수직층은 임금률, 가격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양, 노동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노동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최초 균형점 2점. 여기겠죠. 생산 요소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2점. 노동의 수요 측면에 종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노동의 수요 측면에 종가세를 부과하니까 DD 곡선이 D-D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바뀌게 되죠. 종가세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이 DD에서 D-D로 이동하고 새로운 균형점은 E- 저 위에 E-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 쭉 내리면은 이 부분만큼 위에는 W0와 W1 윗부분은 노동의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것이고 W0와 W2 이 밑에 부분의 가격은 누구에게 노동의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거잖아요. 공급자 귀착. 노동의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밑에는 노동의 공급자, 위에는 노동의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자, 종가세액은 자, E-B, 이 단위당 종가세가 이 높이잖아요. E-B다. 이런 게. W1, W2까지죠. 같은 크기죠. E-B다. 그래서 종가세 E-B는 수요자에게 귀착되는 게 윗부분, 밑에 부분은 공급자에게, 노동의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고, 생산요소 과세의 귀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지고,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진다. 네 가지 경우수로 나눠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자와 노동의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몫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완전 경쟁 생산 요소 시장에서 아까도 완전 경쟁 생산 요소 시장, 완전 경쟁 생산 요소 시장에서 폐쇄 경제와 개방 경제의 자본 과세, 이제 자본이죠. 노동의 자본 과세잖아요. 자본이죠. 그래서 수평축이 자본, 수직축이 가격,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겠죠. 왼쪽은 폐쇄 경제. 폐쇄 경제니까 자본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죠. 수직. 그 다음에 개방 경제니까 자본의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했잖아요. 완전. 폐쇄 경제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했고, 공급 곡선은 개방 경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했다. 자, 자본 공급이 일정한 폐쇄 경제를 상정할 경우에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의 공급자에게만 귀착된다. 자, 공급자에게만 귀착된다. 그러면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아까 수요곡선 수탄생, 공탄소잖아요. 공탄소. 그러면 공급 곡선이 비탄생이잖아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응? 생산자에게. 공급자에게 귀착된다는 거잖아요. 공급자에게. 네, 그래서, 이 경우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100%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노동의 공급자에게. 이 생산자는 여기서는
공급자가 되겠죠.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에 대한 과세는 폐쇄 경제,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누구에게? 전적으로 자본의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100%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공비탄생, 응?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인 경제적 지대에 해당된다. R1, EA, R0, R1, EA, R0 이 사각형만큼의 자본과세는 모두 자본의 공급자에게 귀착되고 경제적 지대가 정부에 환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폐쇄 경제일 때. 그 다음에 우측이 이제 개방 경제일 때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죠?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때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본의 공급이 무한히 탄력적인 개방 경제의 경우에 자본의 공급이 수평인 형태일 때 회의로부터 얼마든지 자본이 공급되고 자본 과세는 모두 수요자에게만 귀착된다. 그러면 공탄소잖아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소비자 몫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럼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100%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모두 다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자본은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자본 곡선이 수평 형태면 해외로부터 얼마든지 자본이 공급되고 자본 과세는 자본 수요자에게만 귀착된다. 자본 소비자,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최초의 균형점 2점은 새로운 균형점 2-점으로 옮겨가고 자본의 공급자 대상 불로소득 환수 목적으로 자본을 과세하면 세액 전부가 가격으로 인상으로 전가된다. 자본의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뭡니까? 완전 경쟁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의 과세는 소득의 원천뿐만이 아니라 지출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천은 뭐라겠습니까? 여기에 소득이 생기잖아요. Y 소득이 여기 밑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다 소득이잖아요. 여기 소득이죠. 소득에서 세금 빼면 가처분 소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소득이 Y는 C 플러스 S로 하는 거죠. 이게 원천. 밑에가 생산 요소 시장이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원천 측면. 이 위에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상품 시장에는. 가게는 상품 시장에 돈을 쓰는 거죠. 소비 측면이잖아요. 여기서는 소비라고 표현 안 쓰고 뭐죠? 돈을 사용 측면. 밑에는 돈이 발생하는 원천 측면. 위에는 돈을 소비하는 사용 측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뿐만 아니라 지출, 저 위에 사용, 용도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소득의 원천 측면은 어떻고, 소득의 사용 측면은 어떻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조세 부담에 기초해서 불안정 경쟁 요소 시장. 자, 이 시장 이제 요소 시장이 불안정 경쟁 요소 시장일 때 노동에 대한 과세 기착. 자, 불안정 경쟁 요소 시장일 때 노동에 대한 과세 기착. 근로소득 수준은 노조와 경영주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소득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맺고 그 전가 유무 및 귀착은 노조와 경영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이하다. 첫째,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것도 상황에 따르잖아요. 상황을 지금 네 가지 상황을 해놨죠. 첫째, 조세 부과 전 노조와 경영주 사이의 상호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이미 교섭이 이루어졌어.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근데 근로소득세를 기업의 정가가 가능하게 하면은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상황은 조세 부과 전에 노조와 경영주 사이의 상호 극대화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협상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협상을 하게 되고 근로소득세가 기업의 전가가 가능하다. 기업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에도 귀착된다. 세 번째 상황의 경우 노조가 중앙 직권화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새로운 임금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새롭게 인상된 임금률이 책정된다. 근데 이 이론이 지금 이제 안 맞아가잖아요. 왜? 대체제가 나와버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대체제가 나와버리니까. 네 번째, 자유직업 종사자가 고급 관리자층 및 전문 직종 관리자의 보수에 따라서 과세가 귀착된다.
소득세 부과를 감안한 순액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다. 형식적으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들에게 귀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대한 과세. 자본에 대한 과세는 이때, 자, 칠판 보시면 이때 이 자본, 여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자본에 대한 과세. 이 자본은 뭐예요?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잖아요. 타인 자본이 있죠.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는 거고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이자를 받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본에 대한 과세.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해서 배당받든지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경우죠. 자, 자본에 대한 과세. 생산 요소 시장이 불안정 경쟁적일 때 자본에 대한 과세가 초래하는 귀착. 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결정된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파생 수요이다. 생산 요소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 따라서 발생하는 파생 수요이다. 요소 수요가 독점되어 있는 경우, 요소 공급이 독점되어 있는 경우, 쌍방 다 독점하고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요소 수요에 독점되어 있는 경우 자본 공급자에게 귀착이 커지고, 요소 공급이 독점되어 있으면 자본 수요자의 귀착이 커지고, 쌍방 독점이면 수요자와 공급자의 교섭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이윤세. 이번에 이윤세예요. 이윤세를 생산 요소의 과세로 보는 경우, 이제, 자, 여기죠. 이거죠, 이거. 이윤세를 생산 요소의 과세로 보는 경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당. 자, 이윤세를. 그 다음에, 자, 생산물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는 이건 뭐예요?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당기순이 나오면 여기 뭐예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법인세를 부과하면 법인세 후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후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이것을 일부는 유보를 하게 되고 일부는 배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배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윤세를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로 파악하느냐, 생산물에 대한 과세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먼저 이윤세를 생산 요소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에 귀착. 노동과 자본과 토지 등 여러 가지 생산 요소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 밑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은 배당, 이게 이윤, 타인 자본은 이자. 그렇죠?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 임금세, 토지를 제공하고 받는 지대, 토지세,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는 배당금에 대한 이윤의 성격을 지므로 이윤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격을 가지고 있다.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는 채권 채무의 관계이므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윤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 요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생산 요소로서 자본이 활용되어진 결과를 이윤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과세를 이윤세로 부과한다. 전술한 완전 경쟁 생산 요소 시장과 불안정 경쟁 생산 요소 시장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가 초래하는 귀착과 동일한 결과 내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윤세를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 이제 여기죠. 생산 요소가 아니라 생산물 시장 저쪽이죠. 총 판매액에서 총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세라고 그러지, 이런 거 순세. 다 비용 빼고 순수히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순세. 이윤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간주한다. 저 때는. 자, 이윤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간주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나 불안정 경쟁 시장에 따라서 귀착이 나눠지게 되고, 먼저 완전 경쟁 기업에 대한 이윤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 저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은 단기에는 이윤세가 한계 비용이나 한계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단기에는 생산자에게만 귀착된다. 이런 얘기고,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이 제로가 된다. 이윤세 과세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가능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독점 기업에 대해 이윤세를 부과하는 경우, 독점 이윤에 대한 과세는 그 크기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순세라고 한다. 이윤세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적으로 생산자인 독점 기업에 귀착된다. 자, 이 독점 기업도 단기일 때, 장기일 때, 단기일 때 전적으로 생산자에게 귀착되고 장기일 때도 이윤세는 전적으로 생산자에게만 귀착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윤세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과세를 보느냐,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과세를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윤세를 생산물 시장에 대한 과세를 보는 경우는 또 있네. 셋째, 이제 독점적 경쟁 기업에 이윤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넷째, 과점 기업에 이윤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귀착을 쭉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일반 균형 분석으로 접근해 보죠. 지금까지는 부분 균형 분석으로 접근했잖아요. 일반 균형 분석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개별 소비세가 다른 상품 시장 및 생산 요소 시장에 미치는 2차, 3차 영향을 다 고려해서 접근한다. 심지어는 생산 요소 시장까지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이잖아요.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 가처분 소득 RDI인가요? RDI는 명목 가처분 소득을 뭐로? 물가로 나눈 거잖아요. 물가로 나눈 것이다. 실질 가처분 소득은 명목 가처분 소득을 물가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이 명목 가처분 소득은 뭐야? 이 명목 가처분 소득은 이렇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주고 나오는 이게 명목 가처분 소득이에요. 이게 명목. 그러니까 이 명목 가처분 소득은 원천 측면이죠. 소득의 원천 측면이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물가는 뭐야? 물가는 상품 시장에서 나오자는 거잖아요. 상품 시장에. 그래서 물가는 뭐다? 소득의 사용 측면이다. 이런. 그래서 소득의 원천 측면과 사용 측면을 같이 분석하는 것이죠. 같이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초래한다. 실질 가처분 소득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귀착의 일반 균형 분석이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과세하면 1차적으로 그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2차, 3차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다른 시장,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 시장까지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분석해라 이런 얘기죠. 실질 가처분 소득 RDI는 명목 가처분 소득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거잖아요. 이게 명목 가처분 소득에서 분모는 물가잖아요. 물가인데 물가면은 가격에다가 또 물품세를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품세를 부과했다. TI 이건 물품세를 얘기하는 거죠. TD 이거는 뭐죠?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소득세를 얘기하고 TI는 상품 시장의 물품세, TD는 생산 요소 시장의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총 수입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부분이 명목 가처분 소득이고 이것을 간접세를 포함한 물가로 나눈 것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다. 조세를 부과하면 원천 행위와 지출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 직접세의 부과는 실질 가처분 소득을 구성하는 분자를 변화시키고 간접세는 분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득 계층 간의 소득 분배 상태의 변동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네 가지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죠. 자, 분석 대상 1, 시장이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이 다 완전 경쟁일 때, 분석 대상 2, 둘 중에 하나 불안정일 때, 분석 대상 3, 그것도 둘 중에 하나 불안정 경쟁일 때, 분석 대상 4, 둘 다 불안정 경쟁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과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귀착 양상을 파악해보자. 이것은 경제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 균형 분석을 한다. 조세를 부과하면 원천 행위와 지출 행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원천 행위는 밑에, 지출 행위는 상품 시장, 일반 균형 분석.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모두를 고려해서 조세 부담 귀착의 일반 균형 분석을 한다. 그래서 하버거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경제잖아요. 그러면 하버거 모형. 자, 분석 대상의 과세를 일반 소비세, 자, 개별 소비세. 이거는 이제 상품 시장의 세금이잖아요. 물품세잖아요.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여기서 이 시장에, 이 상품 시장의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일반 요소세, 일반 요소세, 개별 요소세. 자, 이렇게 나눠서 접근해야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일반 요소세, 개별 요소세. 상품 시장에서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일반 소비세는 뭐예요? 모든 상품에 다 부가세를 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 개별 소비세는 어떤 한 곳에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자, X제와 Y제가 있으면 둘 다 물품세를 부과하면 일반 소비세, 둘 중에 하나만 물품세를 부과하면 개별 소비세 이렇게 본다 이런 거죠. 지금 하버그 모형에서는 X제와 Y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버그 모형의 기본 구조 2 곱하기 2 경제다. 2 곱하기 2는 상품이 두 개고 생산 요소도 두 개라는 거잖아요. 이 상품은 X제와 Y제고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을 본다 이런 얘기잖아요. 2 곱하기 2라는 거는 상품은 쌀과 옷이고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만 투입하는 거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일반 요소세, 부분 요소세 이렇게 해서 자, 하버그 모형에서는 이 조건이 기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틀려지면 결과가 180도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 의해서 출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학은 무슨 학문이다? 가정의 학문이다 이런 거죠. 하버그에 의한 정태적 신고전학파 모형이다.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인 경우로 가정해서 조세 부담의 귀착을 분석해 보자. 이 앞에서 분석 대상 1이 되는 거죠. 생산물 시장도 완성 경쟁이고 생산 요소 시장도 완전 경쟁이고 이런 분석 대상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자 이런 하버그 모형에서. 자, 그러면 기본 가정을 보면 첫째, 이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 요소만 있다. 노동과 자본만 있다. 이런 얘기죠. 생산 요소 시장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들은 이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로 받아가지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술을 플러스해서 뭘 만들죠?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낸 상품이 쌀과 옷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이건희는 아까 이건희 얘기했지만 이재용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누구죠? 거기는 뭘 가지고 있죠?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선점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걸 선점하면 되는 거지 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뭘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술인지 그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궁무진. 그럼 여러분들한테 없는 게 뭐야? 기술이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보다 사업가가 되고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돼?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와 노동과 자본만 제공해주고 이렇게 소득을 얻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람에 종속돼서 소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산 요소 시장의 구조는 이 경제는 모두 생산물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아까 분석 대상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생산 기술은, 이제 여기 기술이 나오잖아요. 기술은 뭐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1차 동차 생산 함수로 가정하자. 이런 얘기죠. 생산 기술은 각 상품의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으로 가정하고 각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을 대표하는 생산함수는 1차 동차 혹은 선형동차 생산함수로 가정을 하자. 그 다음에 다섯째, 요소의 집약도는 어쩌나? 요소 집약도. 요소의 집약도는 주어진 임금을 W, 이자율을 R로 있을 때 R분의 WI에서 이 조건에서 아에서 자본 노동 비율 L분의 K 이게 노동이잖아요. 노동분의 자본이잖아요. 노동분의 자본. 그죠?
요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 밑에는 자본에 대한 자본 대가잖아요. 자본 대가. 이렇게 R분의 WI에서 L분의 K,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자본장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본장 비율. 자본장 비율. R분의 WI에서 L분의 K. 자, R분의 W 하에서 자본 노동의 비율, L분의 K가 높으면 이것이 이 비율이 높으면 뭐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 집약적이다. 이런 자본 집약적이다. 자본 집약적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노동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L분의 K가 높다는 것은 노동보다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 집약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낮다는 것은 밑에 노동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노동 집약적이라고 가정하자 이런 얘기죠. 노동 집약적. 요소 집약도가 R분의 WI에서 자본장 비율이 크면 자본 집약적이고 자본장 비율이 작으면 노동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노동 집약적이다. 이랬을 때 X제는 저 쌀을 만드는 X제, 쌀을 만드는 X제고 옷을 만드는 Y제가 있잖아요. 쌀을 만드는 X제는 노동 집약적.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Y제는 자본 집약적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자본 집약적이다. X제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산출되는 재화고 Y제는 자본 집약적인 경우에서 산출되는 재화라고 가정해서 이러면 뭐다? 쌀이 옷보다 이건 곧 뭐야? 이거는 그러므로 쌀이 옷보다 상대적으로 더 노동 집약적이다. 노동 집약적이라고 가정하자. 이 가정하에 가는 거예요. 만약 이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는 180도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 하에 지금 하버그는 분석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소비자들은 모두 똑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끝까지 설명이 되려나? 한 대까지 50분까지 해보죠. 자, 이거 그랬을 때, 자, 이런 조건이요. 이런 조건일 때, 자,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또 전제가 깔잖아요.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1. 그 다음에 2는 뭐야? 2는 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그 다음 3은 뭐야? 상이한 선호를 가진 경우. 선호가 다 똑같다고 가정했잖아요. 마지막에서. 근데 선호가 달라질 경우. 그 다음에 4. 개별 소비세와 소득세가 후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까지 분석하는 거고. 5. 생산 요소 가격, 구매력 및 후생과의 관계까지도 분석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6. 개별 소비세 경제력까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죠.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여기까지 설명하면 50분 되겠네요.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거.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본 그림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본 그림이죠. 자,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요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앞에서 에치오스 상자로부터 X제, Y제, 이걸 상품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치오스 상자로부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생산 가능 곡선이죠. 생산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의 모든 점은 다 뭐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왜? 에치오스 상자의 한계 기술 대체율이 서로 같은 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그죠? 그럼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뭐야? 결국 MRT XY라고 그랬잖아요. MRT XY. 여기에 이제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 이 왼쪽은 MRT XY고 이 오른쪽은 뭐야? MRS XY로. 이 점은 뭐야? 두 개 같은 점이잖아요. 같은 점이잖아요. 같은 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렇다는 거지. 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런데 지금 조건이 뭡니까? 쌀에다가만 물품세를 부과했어. 원래 쌀 가격이 PX인데 여기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뭐야? PTX가 되잖아요. PTX가 되지. 원래의 가격이
PX인데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PX 플러스 TPX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1 플러스 TPX로 원래 가격이 PX인데 쌀값에다가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쌀값이 올랐다 이게요. 근데 옷에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았잖아요. 옷은 그대로 PY다. 옷에는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은 거죠.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생산과 소비의 동시적 파레토 효율성이면 생산 측면의 MRT XY, 소비 측면의 MRS SY 이것이 이 상품 시장에서 쌀과 옷의 가격 비율과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MRT, MRS XY는 Y가 MRT XY고 이것이 뭐다? PY분의 PX.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생산물 시장의 가격 비율까지도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격 비율도. 그런데 자 여기서는 다 일치하잖아요. 이건 다 일치하지.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 쌀에다만 물품세를 부과해버렸어. 옷에다는 물품세를 부과 안 하고. 그게 쌀값이 어때요? 쌀값이 PX가 1 플러스 TX로 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이 생산 측면에서는 다 파레토 효율적인데 소비 측면에서 이게 어디로 옮겨갔죠? 이게 이리 옮겨가 버려. 이렇게 옮겨가 버렸다 이거야. 이것이 이렇게 옮겨가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 보면 자, 이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쌀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물품세 부과하니까 이렇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QX는 줄어드는 거지. 쌀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어떤 경우에 정상제일 때 그랬죠. 정상제일 때 쌀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이만큼이었는데 옷 소비가 이만큼이고 쌀 소비가 이만큼이었는데 결국 어때서 이만큼 쌀 소비가 줄어들었어.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면 일이 가면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자 생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돼. 생산 측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 측면이 이게 MRT XY야. 근데 소비 측면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MRS XY야. 두 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MRS XY는 MRT XY로 같지 않게 돼버리잖아요. 같지 않게 되죠. 이걸 이제 달리 표시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자, MRS XY는 1 플러스 T PX MRT XY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같지 않는 것이 뭐 때문에 같지 않았습니까? 세금 때문에 쌀 세금 때문에 같지 않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다 같았는데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틀렸잖아요. MRT의 기울기는 요거고 MRS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격 비율이 달라지면서 PY분의 PX가 PY분의 1 플러스 T PX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쌀에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야? 더 비싸진 쌀을 이만큼 줄이고 더 싸진 옷을 이만큼 늘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버가 이렇게 분석했다.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석했다. 이게 이제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개별 소비세는 이 둘 중에 하버그 경제에서는 이 두 개, 쌀과 옷 두 개 했는데 쌀에다만 세금을 부과했어. 옷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품세.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부과했다. 그럼 일반 소비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운동이다. 이런 거죠. 자, 소비자의 반응은 더 비싸진 쌀을 옷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 이 라지 A에서 라지 B점으로 이동하고 기울기가 달라졌다. 기울기가 달라진 이유는 쌀에다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쌀과 옷의 가격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